먼저 좀 양해를 구할까 하는데요. 저는 그 2007년까지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91년까지 험난하게 사셨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복잡 미묘한 사정이 있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근 5년 동안 혼자서 성찰하고 탐구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글로 옮기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 보니까 혀가 굳어가지고 대화도, 내용 있는 대화는 잘 못해요. 그냥 혼자서 뭐 두서없이 수다를 떨려면 좀 하겠는데, 대화도 잘 이어가지 못합니다. 뭐 강의는 거의 5년 만에 지금 하는데, 이거 가다가 이거 막 삼천포로 빠질지, 가다가 막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주제가 자본주의 그 이후, 그리고 협동조합이에요.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회체제 이행 문제를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나름대로 엑기스를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그걸 또 1시간짜리 강의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제 평생 이렇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야, 내가 미쳤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내가 왜 겁도 없이 덥석 물었을까. 그런 고전의 고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믿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날카로운 직관. 대충 얘기해도 그 맥락을 이거 딱 하나 믿고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거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늘 우리를 앉혀놓고 연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변곡점이 뭔가 아시죠? 여기 좀 이공계통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래프인데, 죄송하지만 이게 몇 자 함수 그래프인가요? 우리 3차 회장님 모르시겠어요? 3차 함수 그래프인가요? 네. 자, 그러면 어디가 변곡점이죠? 여기죠. 이렇게 볼록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오목으로 바뀌는, 진행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역사에도 그런 순간이 많죠. 급격하게 진행 방향이 바뀌는 이 순간, 지금까지 진행된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망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그 소니의 MD 실패 사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MD. 자, MD인데 뭔지 아시는 분? 소니가 만들어서 시판한 제품입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미니 디스크. 일부 아시는 분인데 대부분 모르시는데, 당연하게 왜 실패한 거니까. 이게 선거에서 대박을 터뜨렸으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다 아실 텐데,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소니 하면은 90년대까지 세계 전자비 그 절대 지존이었죠. 그 소니를 한국의 전자 업계가 추월할 것이다 라는 걸 그 당시 상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현실화됐어요. 한국의 전자업계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꾸로 소니가 결정적으로 추락한, 아직까지도 그 추락이 계속되고 있던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대역전 상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소니의 대추락의 출발점을 이룬 것이 바로 이 MD 실패입니다. 1983년도에 필립스와 공동으로 CD를 개발하죠. 컴팩트 디스크 해서 이후 음향 매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소니가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만든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1991년도에 소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세대 음향 매체로서 MD,
개발을 전폭 추진해요. MD는 미니 디스크 약자인데 크기가 CD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녹음 기능까지 있어요.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개발도 비쌉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나왔던 워크맨 대단한 그 신화를 일으켰던 제품이 있었죠. 그거보다도 더 작고 간편하고 쓸모있는 휴대용 음향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MD죠. 확실했습니다. 당시 소니의 브랜드 가치, 또 세계 5대 음반사를 좀 자회사로 거느리고 그게 바로 소니 아닙니까? 막강한 마케팅력,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MD의 대박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장 거의 100%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던 거죠. 여러분이 이런 MD가 있었던 사실조차도 기억 못할 만큼 참담한 실패를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 1990년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음악을 듣는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되죠.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LP, CD, 카세트 테이프 등 아날로그 매체를 재생해 듣는 것에서 MP3 포맷을 재생해 듣는 디지털로 변화해요. 다 기억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변화에 비춰볼 때 이 MD는 아날로그 관점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었지만은 디지털 관점에서 이건 날린 고물딱지에 불리했던 거죠. 실패는 깨진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용 음향기기 시장을 석권한 건 바로 애플이었죠. 2001년도에 아이팟을 내놓습니다. MP3 플레이어죠. 이제 i 시리즈 중에 하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도 그래서 어른들이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 아이팟을 내놓는데 뭐 디자인도 색단이 다 좋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팟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있었죠. 2004년도에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고 하는 온라인 음원 판매망을 선보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음원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이 음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뭐 돈 안 들이고 뭐 다운받아서 리차게해서 듣는 경우 알았죠. 바로 이때 애플이 새로운 제안을 했죠. 이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자는 99센트만 지불하면은 한 곡을 다운받아서 이 아이팟을 무한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수익의 70%를 음반사에 제공했다. 결국 음반사, 사용자, 애플 이 3자가 상생 가능한 선택의 전략을 썼습니다. 대성공. 어쨌든 아이팟을 사야지 그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로부터 음악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아이팟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성공한 때가 돼요. 어쨌든 소니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제때에 포착하지 못한 결과 참담한 실패를 겪고 이를 계기로 절대 지존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계속 추락을 합니다. 또 최근에 또 1만 명을 해고한다는 그런 조금은 서글픈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그러한 추락의 출발점이 바로 MD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근대 이후 한 역사가 마감이 되고 전혀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폭이 넓고 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해왔던 기준이나 가치, 틀은 전부 낡은 것으로 제거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서 관성의 포로가 돼서 갔다가는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에는 뭐 책 제목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대 이후 한 시대 풍부했던 이 사회 체제마저도 생명을 다해가면서 저는 새로운 사회로 서두르고 이런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기업 경영하는 분들 만나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개가 쭉 깔린 듯한. 가다가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일수록 거시적인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죠. 현대 경영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시기에 대응할 최고의 방법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변화를 주도하려면은 객관세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과연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가, 그리고 자본 이후에 어떤 사회가 우리 앞에 기다릴 것인가를 알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개념과 두 개의 법칙을 숙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표님, 혹시 졸업시험 없습니까? 네? 졸업시험 여기 모이면 아마 졸업시험 있다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네, 이 바쁜 와중에 이 강의 듣는 걸로 만족해야지 뭐 또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외우는 게 상당히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주도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이건 제가 새롭게 도입을 한 개념인데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도적 생산 요소는 자료 앞쪽에 나와 있어요. 노동, 자본, 토지, 이게 익숙한 거 먼저 얘기했는데 그 위에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등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주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산성을 좌우한다. 둘째,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나머지 생산 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가 있다. 셋째, 생산에 투입되는 총 가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확히 상대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주도적 생산 요소로서 질을 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의 집중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거 아주 날카로운 직관을 가지고 계신데, 중세 봉건사에서의 주도적 생산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 그죠? 토지죠, 토지. 자본주의 사회다. 더할 필요 없이 자본이죠.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도적 생산 요소는 뭘까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한 선생님 사전 예습을 해보셨다면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의 그 행정적인 권한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관료제적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좀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쉽게 합니다. 원래 이론대로 간다면 사회주의에서는 이 노동을 중시하니까 노동이 주도적 생산 요소가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도적 생산 요소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자, 봅시다. 국가가 어떻게 지휘하고 지휘한가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졌어요. 생산성을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딱 쥐고 있으면 필요한 생산 요소를 얼마든지 다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투입되는 가치 중에서도 국유 자산이라고 불려주는 이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히 주도 생산 요소는 국가였죠. 근데 국가는 본래적인 면에서 생산 요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주도적 생산 요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모순입니다. 어떻게 그 모순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화되면서 결국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의 법칙. 이행의 법칙은 주도적 생산 요소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 생산 요소를 지닌 자가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거 뒷면에 있어요.
두 번째 이행의 법칙은 주도적 생산 요소의 속성이 경제 주체의 관계를 규정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주도적 생산 요소가 뭔지를 알면은 그것을 현의 진자가 지배 권력 행사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권력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적 생산 요소의 속성이 다양한 경제 주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 생산 요소가 뭔지 알면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사회를 이행할지 대략 감 잡을 수 있는. 참 쉽죠. 이 이행의 문제는 말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도 쉽게 엄두를 못 내요. 인문사회 과학의 가장 간여 복잡한 주제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주도적 생산 요소라고 이 개념 하나만 밝혀내면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사실을 아는 데가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실패말 반복하면서 어찌어찌 하던 결과까지 없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 이행의 법칙이 어떻게 관철돼 가는지 1학년도 의미,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주도적 생산 요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도적 생산 요소는 자본이죠. 근데 이미 전혀 새로운 주도적 생산 요소가 부상하면서 자본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 앞서 주도적 생산 요소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세 가지는 동시에 세 가지 아니 요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뭔지를 추적하다 보면은 새로운 주도적 생산 요소는 뭔지 알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지금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풍부한 감을 갖고 있을 텐데, 한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뭘까? 이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산성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지식을 들 수 있죠. 지식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게 달라지죠. 설명 필요 없는 얘기죠, 여러분한테는. 근데 지식만 강조하거나 지식만을 너무 능사로 여기는 요즘 편향으로 강조합니다. 지식 못지않게 지식과 똑같은 비중을 갖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요즘은 제품 하나에도 감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감성이 담겨 있어야지 실수요자들이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있다. 감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결정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뭘까요? 앞서 한 분이 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난 이것이 부족하여 좀 채우기 위해서 할까 라고 힌트를 이미 주셨어요. 곱하기. 뭘까요? 이것이 곧 권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상상력이죠, 상상력. 최근에도 관련 기사가 나오던데, 미국 특허청이 출원한 이 특허 건수로 보면은 삼성하고 IBM이 다 6개 최고입니다. 거의 뭐 1년에 지금 요즘 5,000건 정도를 특허 등록을 해요. 여기에 비해서 애플은 한참 아래에요. 특허 등록 건수로 뭐 거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단연 삼성이 우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플은 내놓는 제품마다 대박이에요. 뭐에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상상력에서입니다. 애플이 내세우는 비전은 세상에 없는 꿈의 기기를 만들자. 이것은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들입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를 지식, 감성, 상상력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단어를 떠올려보세요. 뭐라고 했을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이고 하나는 또 이겁니다. 창조력이죠. 노동도 새로운 걸 창조합니다. 근데 이 지식, 감성, 상상력이라는 이 창조력의 도움 없이는 노동력 그야말로 단순 동작만 반복을 해요. 새로운 걸 창조하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 창조력의 도움 속에서 이 노동력이 실현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력. 이 이야기는 창조력이 인간 내지는 이 창조력이 새로운 주도적 생산 요소로 구성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르죠. 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주도적 생산 요소의 요건은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나머지 생산력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가장 이 점을 잘 보여준 건 벤처기업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의 철학이 아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속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실제 내용상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힘든 그야말로 무리만 벤처기업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내가 돈이 많아서 벤처기업 한다 이건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쉽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내지는 어떤 분야에 관한 아주 축적된 기술 내지는 지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하여튼간에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창조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도 고용하고 필요한 물자도 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여건이 전체 좋아진 쪽으로 하고 있죠. 창조력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으면 필요한 자본,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생산 요소를 갖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예언도 일단 다시 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가치 중에서 포괄적으로 창조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절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용어가 하나 있죠. 자,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써요. 근데 원래 자본과 사람의 어떤 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가 자본화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력을 왜 한류가 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게 초등학생도 데려다가 그렇게 가혹하게 연습생 훈련시켜가지고 가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미국에 이런 거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한류를 만들어낸 본사들이 있죠. 바로 이제 기획사들인데 기획사 대표적으로 세 가지 뽑아봅시다. 요즘 그 SBS에서 항상 먹는 K-팝 거기 저 심사위원으로 또 이렇게 새 회사 대표가 나오기도 하던데 자 SM 또 JYP YG 이 세 기획사를 뽑을 수 있는데 요즘 SM의 경우는 공식 대표직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실제 소유주를 기준으로 볼 때 누구 거죠? SM은 위스마 그리고 JYP는 박진영 YG는 양현석.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직업이 뭐예요? 가수잖아, 가수. 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를 지배했던 건 그 당시 이제
음반사들이었는데 이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구 레코드사, 또 오아시스 레코드사.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뭐 합니까? 요 관련이 있다 뭐 다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대중음악계는 그야말로 그 인간의 창조력이 극대화돼야 하는 그런 그 세계죠. 그리고 그러한 창조력을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가수들입니다. 노래를 만들 수 있고 가수를 키워낼 수 있고 실제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한국 대중음악계를 주름잡는 그 기획사의 대표예요. 소유자예요. 권력이 위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조금만 가르쳐줘. 일반 기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스 맥팔랜드,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15년 동안 시장 평균의 3배에서 15배 고속 성장한 기업들만 쭉 찾아가지고 그 비결이 뭔지를 살펴봤더니만 현란한 뭐 기술력이나 탄탄한 자금력이 아니더라. 이유는 공통적으로 사람을 우선하는 데 있더라. 사람을 우선한다. 굉장히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말입니다. 저는 뭐 기업을 안 해봐서 직접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대부분의 그 기업 경영진들 말이죠. 처음까지 오로지 돈이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 강박까지 잠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상궁리하는 게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그래도 아이템 딱 찾아내면은 거기에 맞게 사람을 배치하죠. 한마디로 사고가 돈, 일, 사람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 사장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렇죠. 네. 그런데 사람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이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서 그거를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은 저절로 불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될 만한 아이템을 찾고 그 아이템에 맞게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서 일을 만들어내고 돈을 번다. 그런 기업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최대한 열정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산합니다. 한마디로 딱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주인일 때 창조를 합니다. 종일 때는 주어진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주인된 입장일 때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조직의 주체이고 업무 중심이다. 그만한 권력이, 그만한 지위가 적당히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수평적 조직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피라미드형 조직이에요. 철저히 수직적 위계 질서 아래서 지시 통제 아래 움직이는데, 그와는 달리 각자가 자기 업무형에 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또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한입 파슨스라고 그 건설 매니지먼트가 뭔가 아시죠? 이 설계에서도 갑니까?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책임지는 게 건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던데,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그 김종훈 씨 회장도 어떤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서 꽤 그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 실대를 했어요. 근데 한 50명이 나와가지고 줄달리기 하는데 저마다 그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래 일반적인 기업에도 최고참 한마디 딱 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들어온 그 신입까지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를 지켜본 김종훈 회장이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수평조 조직문화를 정착 깨를 썼는데 나름대로 잘 돼가고 있구나, 정착하고 있구나. 제가 어떤 경우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렇듯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조력은 기업 세계에서 지적인 지배 권력을 낳는 그런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자본주의 안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결정적인 궁극적으로 창조력을 지닌 자가 지배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한 7, 80%가 다 창업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업은 인생에 반드시 한 번 겪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무 밑에서만 산다? 왠지 인생을 헛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그 본래적 의미는 생산수단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함으로써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노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은 다 창업을 꿈꿔요. 나무 밑에서 계속 살면 거기서 독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창업을 꿈꾸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향을 갈 것이다. 그럼 다 창업하겠다면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도리 없이 공동 창업을 한 듯이 기업을 운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용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창업이 가능한 조건에서 회사는 10명이 100명이 100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것. 말하자면 동업자 관계로서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궁극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또먼 훗날의 얘기 아닙니까? 당장 뭐 고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또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고민하지만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세대 문제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 총선이 끝났는데 요즘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이렇게 쏟아낸 얘기가 세대 투표라는 세대 현상을 얘기를 해요. 세대로 이 투표성이 갈리는 것 같다. 하여튼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세대 차이 내지 세대 갈등은 어느 시대나 있는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나온 그 중국 시경에 보면은, 시경의 한시에 보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늙은이를 우습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기원전 7세기 그리스 비석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 버르장머리가 다 그냥. 이런 그 세대 차이 내지 세대 갈등은 항상 있었는데, 최근의 세대 차이 혹은 갈등,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세대 갈등은 역사에 그 예가 없을 만큼 상당히 심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는데, 지금 이제 KT로 합병했습니다만 KTF에서 그 SK텔레콤의 그 사업 브랜드 T에 대항한 자기들만의 그 사업 브랜드를 합쳐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결국은 투표를 해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알고. 그 뒤에는 꼴찌를 한 것이 뭐냐면 쇼였습니다. 쇼. 꼴찌를 했는데 제일 적은 표를 얻었는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건 이거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로 40, 50대인 임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젊은 세대한테 거부당하고, 거꾸로 40, 50대 임원들이 싫어하는 건 젊은이 좋아한다. 그래서 이걸 채택했고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폭을 얻었죠. 저희 나이대에서 참 쇼를 한다, 쇼를 해라, 쇼 하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근데 젊은이 사이 쇼를 하라는 게 굉장히 좋고. 자, 두 번째. 그래. 자, 90년대 신세대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었던 가수, 아이돌 그룹의 가이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중 한 명이었던 양현석이 앞서 얘기했던 YG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빅뱅이나 트윈이 만든 인기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냈는데, 죄송하지만 트윈이원 멤버 4명 이름 다 아시는 겁니다. 제 딸이 통통하니 과히 이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우리 공민지처럼 생겼다고 그러면은 대학생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공민지를 아세요? 공민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트윈이원 멤버죠.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양현석이 한 말이 있어요. 분명히 이 양현석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1호였습니다. 그러면서 빅뱅이나 트윈이원 등 이들을 키워내면서 요즘 젊은 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양현석이 이구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세대 차이 크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 민주화가 정착 단계에 들어갑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해요.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탈이념 시대로 접어들죠. 모든 점에서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종이 등장한다는 것이 진화의 법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환경, 전혀 새로운 종의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 뒤에 보면은 그 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 얘기하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 먹어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기성세대, 구세대가 딱지 딱 붙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 기성세대, 구세대에서 그 다음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두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자, 9세대는 집단의 헌신을 우선했죠. 저 친구는 너무 참 개인주의적이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죠. 그런데 신세대는 철저히 개인의 삶을 중시합니다. 나는 나, 세상의 중심은 나, 천만번 편해도 나는 나다. 이게 90년대 이 신세대를 겨냥해서 강력해집니다. 자, 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9세대는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면 신세대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변화를 내포하는 지점이에요. 이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9세대는 옳고 그름을 위주로 판단하는 데 반해서 신세대는 좋고 싫음을 위주로 판단합니다. 9세대가 논리적 분석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신세대는 감성적 접근을 중시해요. 9세대는 이분법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냥 적과 나를 구분하는데 익숙해요. 지금도 그런다, 지금도. 반면에 신세대는 다원주의. 세상은 흑백 두 가지 색만 아니라 총천연사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들의 사고입니다. 9세대가 대면 토론을 선호하는 데 반해서 신세대는 온라인 토론을 선호하죠. 같은 회사인데도 굳이 온라인 연결해서 토론합니다. 그러다 가끔 이제 팔자 자기도 모여가지고 이제 상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는 별명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회사에서 젊은 직장인들은. 제일 많이 쓰는 그 별명이 개토레이죠. 뭔 말인가 했더니 개또라이를 이렇게 말이죠. 개또라이를. 텍스트 중심으로 소통하는 데 반해서 이미지 중심 충분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정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9세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영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는 구시대 이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도. 근데 상당히 자유롭죠.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를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을 나오냐면 신세대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계급이라는 겁니다. 절대다수. 어떤 계급이냐? 자, 앞서 창조력이 새로운 주도적 생산 요소가 떠올랐다 그러는데 이 노동력과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조용필은 말이죠. 한 20분이면 노래 하나를 만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 유명한 꿈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합니다. 다른 도구 필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다 악보 그리고, 가사 쓰고, 곡을 만듭니다. 이때, 무엇을 작업 도구로 했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자신 어떤 뛰어난 창조력이죠. 작업 대상이 뭐죠? 가사이고 노래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창조력의 한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작업 도구이자 대상. 이 얘기는 곧 창조력은 생산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동력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회든 말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기준해서 계급을 가르쳐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가죠. 없으면 노동자고, 자본 약간 있고 자기 직접 노동하면 소생산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도적 생산 요소가 창조력으로 떠오르는데 이것이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따라서 이 생산수단으로서 창조력을 지닌 사람은 그 자체도 하나의 새로운 계급입니다. 이런 뭐라고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거 쓰고 있는 표현이었는데 저 용어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주 거창한 최고로 멋진 이름 하나 제가 딱 붙여줬는데 교회 나가는 분들은 조금 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창조주는 아닙니다. 예. 신세대는 창조자라 이름 붙였어요. 즉 생산수단으로서 창조력을 체화하고 있는 새로운 계급이고 앞서 얘기했던 특징들은 사실 따지고 새로운 계급으로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자본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등장했죠. 거기에 맞는 사상과 이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쭉 부상을 하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이념, 사회체제가 등장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신앙관 예상 긴 얘기는 생략을 하고 화두를 던지는 정도 선에서 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창조자라 이름 붙여진 새로운 계급 그리고 절대다수가 창조자 계급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신세대가 사회 중심에 진출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상과 이념 사회체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진 지층 속에 살고 있어요. 근대적 감론 구조들이 아직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층이 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교수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둘 다 아니죠. 정확히 새롭게 솟아오는 이들이 대표적인 역할 모델로 삼으면서 정책 지지를 보내는 안철수. 그래서 뜬 거야. 사실 저희들 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엉뚱한 현상이에요. 갑자기 안철수냐? 굉장히 속상해하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자꾸 이제 하도 나오다 보니까 적은 분들이 많겠던데 비밀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장기를 갖고 있는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세대가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그 잔재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올해가 1992년도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신세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하는 거예요. 올해가 딱 20년째입니다. 어떤 서태지 데뷔 20년이었는데 정확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계보리는 제가 보기엔 양현석이나 YG 뭐 빅뱅이나 뭐 이제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그런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하면서 또 완전히 반란군의 모습으로 말하죠. 노래에서 뭐 잘 아실 거예요. 기존에 완전히 다 가라고 힙합, 랩 등 전혀 새로운 정치들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입니다. 기성세대는 저것도 노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죠.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뭐 지구 레코드사니 하는 이런 그 음반사들이 대중음악계를 다 지배를 했어요. 음반을 발매하면 인쇄를 가사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 신해철이라고 좀 머리 좀 잘 돌아가는 좀 말빨이 있는 친구가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인쇄를 안 줍니까? 그랬더니 너 아직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너 유명해졌잖아 덕분에. 너 돈 잘 벌잖아. 뭐가 불만이야? 짓소리 못하고. 근데 서태지와 이걸 뒤엎어버리죠. 왜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그걸 니들이 다 가져가느냐? 독자도 차려버려요. 가수들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첫 출발 서태지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매니저가 가수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매니저가 왕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그 출발이 서태지가. 매니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꺼져 하고서 자기가 고용을 해요. 기존 대중음악계를 지배하는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주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담론들을 끌어들이죠. 또 4집에 있는 교실일이야, 공식 교실일이야, 교육 문제, 세대 문제, 3집의 발행 궁금해서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을 노래에 담아내는데 이거를 또 동시에 대중적으로 성공시킵니다. 서태지 매니아들이 제일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서태지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4집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대유감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분 없어요? 이따 끝나고 디프리트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 가사가 좀 이런 표현은 써서 그런 좀 뭐 합니다만 한마디 골필입니다. 검게 물든 이별 가식 덩어리라는 얘기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선하고 노래를 시작을 해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그리고 이 기성세대들을 완전히 밟아넘기 조롱하는 가사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혁명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서태지의 대표 가사예요. 여기에 당시 10대들을 중심으로 한 그 팬들이 가장 열광을 합니다. 한마디로 서태지는 당시 이 10대였던 신세대들의 그 억눌린 정서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거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문화 대통령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이 서태지가 신세대들 사이에서 대통령으로 사실상 추앙을 받아요. 그게 1990년도입니다. 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태지.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는데 이쯤 대략 이제 20대 초반에 막 진입을 해서 대학생이거나 내지는 막하게 첫발을 내딛는 건데 쌍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정치든 경제든 어느 분야든지 이제는 새롭게 막 솟아오르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런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평지향주의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으로 각자가 중심을 이루며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익숙하고 또 그런 조건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발산해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많은데 티켓몬스터라는 그 소셜 커먼스 아시죠? 그 이제 할인 티켓 판매하는 2010년 5월 달에 5명에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직원 200명을 넘기고 매출이 300억 정도가 돼요. 거의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어요. 역삼동에 있는 본사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20대예요. 그 대표도 그 신현성이라는 친구인데 그때 당시 27살이어서 작년 제가 초에 찾아갔었는데 주요 간부들도 더 25살 고쳐온 20대고 30대 간부가 한 명 있긴 있더라고요. 상태가 한 명 있는데 기존의 그 기업 세계에 익숙했던 사람들 봐서는 도대체 뭐야? 신기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마디로 위아래가 없어요, 여기는. 각자가 다 자기 업무에서는 중심이에요. 자기 결정을 해요. 대표도 그냥 당신 제일 잘하지. 당신 결정해라. 그래서 당신 책임져라. 아니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내 거다라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하고서 나가버려요. 더 처벌을 못하고. 기성세대는 그 일사불란한 군대형 조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티켓몬스터는 정반대의 모습을 한 조직이 최상의 추진력과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죠. 요즘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페이스북. 거기서 거의 20대들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CEO도 20대입니다. 회사에 가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위계 질서를 펼치는 어떤 표시도 없더라. CEO도 직원들 사이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 하나 놓고서 업무를 봐요. 지나가는데도 모르면 신경 안 써요. 아는 사람, 어이, 헤이, 친구 왔어? 이런 모습. 이게 우리 20대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새로운 세대의 수평지향성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든 뭐 어떤 시민단체든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자가 중심이면서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기업 모델에서 가장 제도적 완성된 것이 뭘까요? 오늘의 결론일 수 있겠네요. 그 위아래가 없어요. 구성원 모두가 다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게 바로 일반적 의미에서 협동조합이죠. 물론 협동조합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농업협동조합에서 또 생활협동조합 굉장히 다양한데 자본주의식 기업 조직과는 확연히 다른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바로 이 협동조합이 몇 가지 요건만 잘 갖추면 오히려 새로운 세대들이 공동 창업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자신의 조직을 삼을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겁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 점을 오늘 좀 강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창한 사상입니다. 사상. 관점과 태도의 관점과 태도. 자본주의 경전 제1장 1절에는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젖어서 어떻게 될까요? 협동조합은 각자가 조직의 주체이고 업무의 중심은 서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강점인데 이 강점은 못 살리죠.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면서 각자 모두가 다 중심이어야 하는 이런 그 협동조합 체계가 초들게 됩니다.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죠. 설명이 불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조직 문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잘 정착시켰냐.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과 협력이죠. 그 티켓몬스터를 제가 찾아봤을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소통이더라고요. 뭔가 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있다 하면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 바로 쫓아가서 아무리 바쁜 있더라도 선배 나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세요. 그러면은 제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의 달인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소통에 관한 어떤 벽도 용납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풀고 다시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 최고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바로 협력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카이스트에서 무한 경쟁 논리를 강하는 건 굉장히 좀 후진 문화라고 봅니다. 사람을 좀 원자화시켜가지고 무한 경쟁. 수많은 사례가 입증하다시피 그 단순한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우월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조직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을 때 협동조합은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가 다 중심이고 수평적으로 관계 맺는다면 굳이 리더가 필요 없겠네요. 각자 하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훨씬 더 고차원적인 리더십을 요구를 합니다. 단,
권력에 의지해서 지시와 통제를 위주로 발휘되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이 된다. 자, 수평적 리더십의 세 가지가 요건이 있죠. 첫 번째는 비전을 불어넣어 자발적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 협동조합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라는 무엇이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기업이 내지 이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거.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꿀 수 있는 꿈. 구글의 비전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집대성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용하게 하자. 이게 비전이죠. 애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상에 없는 꿈의 기기를 만들자. 페이스북은 세상을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비전이기 때문에 고객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구성원들은 함께 꿈을 꾸면서 업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재작년 11월 달에 삼성의 컨트롤 타워인, 그러니까 옛날 구조조정본부를 개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 전략실이라고 했는데, 용인 삼성에 관련돼서 연수를 했는데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희들한테 도움될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오. 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애플과 구글의 예를 들면서 거기는 이런 꿈들을 꾸고 있다고 그러는데 삼성 직원들이 하고 있는 꿈은 뭡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네. 왜? 없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현실이에요. 협동조합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만 따로 노는 시기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제멋대로가 되죠. 함께 꿀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비전 확립이 수평적 리더십 확립의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 주인된 입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몬드라곤이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꾼다면 교육이 있다고 해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이 주인된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최대한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의도고 세우는 이게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서 해결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솔선수범이죠. 뭐니 해도 가장 구성원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외환위기 직후에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임원회에서 결국 구조조정안이 제출이 돼요. 그때 이제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황이 이러한데 할 수 있냐? 좋다. 구조조정하자. 단 가장 책임 있는 사장 나부터 잘라라.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 할 수 없죠. 결국 구조조정안이 철회되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구성원들이 사력을 다해서 위기를 헤쳐나갔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도약을 하게 됩니다. 간단해 같지만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리더의 이 솔선수범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을 하는 데 결정적인 거예요. 협동조합일수록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요구받는다. 끊임없이 절차 탕마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못 불구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기존 자본주의식으로 운영되던 그런 기업 내지는 경제활동 조직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성,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로 그 영역을 높여가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숨어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죠. 바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면서 자라나는 게 미래입니다. 그 씨앗 중에 가장 말하자면은 미래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제도화시켜 보세요. 변화 여러 가지 단초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완성하고 결국 그 정점에 가장 높은 그 자리에 협동조합이 있죠. 따라서 협동조합은 최종 목표 지점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앞서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운동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망을 속에서 협동조합 운동에 임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들의 삶은 이전까지와는 사뭇 달라졌을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주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테니까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저기서 김밥하고 있으니까 좀 드세요.